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81년생이 40살이 되는 2020년부터 이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거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란 얘기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금융기반 산업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금융 후진국입니다. 변변한 투자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죠. 게다가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연금이나 저축 등을 통한 노후 생계비 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산 비중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면 주택을 처분한다거나 아니면은 영목이지, 주택연금이죠. 여기에 가입을 하시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노후의 생활자금을 만드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이 과도기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런 추세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한정된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어떤 지역의 부동산을 사느냐, 어떤 종목의 부동산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생존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놀부 스터디 카톡방을 누르시면 스터디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이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율을 보면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는 높은 편이지만 이 선진국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특히나 이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26.3%죠. 거기에 절반 정도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출생률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이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2배 정도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고령화율 추이 국제 비교인데 한국이 여기 보라색입니다. 지금 현재 타이밍을 보자면 지금까지는 완만한 곡선을 그렸지만 이제부터는 급격한 곡선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년 후 고령화율 증가분이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 주택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죠. 기대 수명 연장이 되면서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했죠. 자, 다시 그래프 보면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경사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급격하게 소득이 감소된 은퇴 가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되고 부동산 포지션에 있어서 이분들의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되겠죠. 첫 번째는 매도를 하던가 아니면 영목이지를 활용해서 연금을 받던가 아니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형 부동산을 매입을 하겠죠. 이에 따라서 주택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장기냐면 우리나라 특성상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몰려있다는 점, 즉 주택 유동화가 이루어져도 다시 그 자본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1, 2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또 소득과 자본의 이동, 화폐 가치의 하락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당장 붕괴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수요의 증가세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둔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 가격의 하락 압력은 서서히 증가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 가격 하락은 총량입니다. 전체 주택의 가격의 합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지 모든 주택이 떨어질 거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겁니다. 1, 2인 가구 증가인데 그냥 1, 2인 가구 증가가 아니라 고령 1, 2인 가구 증가입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랑 대화 나눠보시면 이 생각이 많이 바뀐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작은 평수로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분들을 분가시키고 나서 그대로 평수를 고수하던가 오히려 더 넓은 데로 이사 가던가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분가시키고 더 작은 주택으로 이동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남는 자산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대비하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택이 나홀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고령 1인 가구들도 중소형 주택을 마다하지 않는 시대가 다가오면서 중소형 주택의 인기는 지속될 거고 오히려 아파트들도 24평이 이제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더 작은 아파트로 세분화되고 있고 진화되고 있는 중이죠. 컴팩트하고 스마트하게. 그리고 앞으로 이 은퇴 가구의 투자 수요들, 월세 받으시려는 투자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 양극화의 지속으로 인해서 도시의 가격이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청년층의 주택 매입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년들이 주택을 사서 보유하려는 성질보다는 이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속도가 또 굉장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심이면 도심일수록 주택의 점유 형태가 변화되고 진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나오죠.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양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고요. 이 임대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대세이고 젊은 층이 원하는 도시의 중소형 주택이 지속적인 수요를 가져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소형이 5년, 10년 가면 중소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점점 더 사이즈가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월세 시장이 성장하면 이 사이즈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건 아파트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평, 5평짜리 원룸들이 있으니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더 세분화될 것이다. 그게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하고 수도권, 지방의 양극화는 심해질 거고 세금도 올라가겠죠. 세금도 계속 뭐 현실화다 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모든 조건과 상황들이 젊은 청년층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확률 자체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 거의 손에 달랑말랑하는 수준이고 앞으로는 닿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물론 뭐 지금도 닿기 쉽다는 얘기는 아닌데 폭락 하는데 그거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지금이 과도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동산의 맥락을 잡을까, 노후 대비를 할까에 대해서 3가지 잡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도심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벌써 100%가 넘습니다.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속화에 따른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둔화는 빈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빈집 수는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 전체 주택의 10%가 안 되는 수준이긴 한데 차후 미래를 생각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오는 이 수도권 일부 지역이나 지방이나 이런 주택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집이 계속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지역은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아파트가 2025년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렵죠? 거의 리모델링 얘기합니다. 그래서 빈집 전환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죠. 선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부동산 시장을 먼저 구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갑니다. 일본을 보면요. 저출산 고령화가 되니까 이 지역 간 그리고 지역 내의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하고 지방이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양극화가 됐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과 신도시와의 이 차별화 현상도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신도시 개발은
정말 엄격하게 사업성 검토도 하고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주택은 우리의 필수제죠. 의식주 아닙니까? 하지만 주택도 인간이 필수입니다. 자신을 사줄 사람, 살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직장과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정성이 더 보장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할 때 뭘 제일 많이 고려해야 됩니까? 부동산에서 수익성, 안정성, 환금성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고려해야 될까요? 당연히 안정성이고, 이 세 가지도 다 도시가 더 우월합니다. 이제는 주택을 살기 좋은 관점에서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젊은 인구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랑 주택을 고르는 기준이 달라요. 노후 대비면 대비일수록 도심으로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지방이다. 난 지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무조건 신축 사세요. 준신축이나 신축. 오래된 건 답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한 일부 지역일 경우에는 약간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도박이에요, 도박. 단타. 그러다가 물리면 나오지도 못합니다. 자, 두 번째 기준점입니다. 월세를 무시하지 마라. 제가 매번 얘기 드리죠. 꼭 얘기하면 시세 차익 노래를 부르십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라는 겁니다. 일단 은퇴를 하게 되면 주 소득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놨더라도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이 1년에 2,300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서울이나 이 수도권 도심 중앙에 살려면 그래도 한 달에 한 300에서 500 정도는 필요하다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금액이 안 된다. 그러면 비중을 나눠서 월세로 비중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남은 금액으로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이던 아니면은 뭐 아파트에 전세를 껴놓고 투자를 하시던 이런 방향으로 구사를 하셔야지 무조건 시세 차익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본인의 자산 유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급할 때 돈을 못 찾아 쓴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팁 드리면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아파트에 월세를 세팅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면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래를 생각하고 월세 놓으시면서 아파트에다가 세팅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수익을 극대화 하시려면은 층 자체를 달리 보셔야 돼요. 아파트 시장보다는 이 아직 자산 형성이 안 된 20대나 30대 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노리셔서 소형 주택을 매수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직장 밀집 지역에 역세권이면서 이 상업 기반 시설이 충분히 훌륭히 되어 있는 곳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꼭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잘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린다고 하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주택은 잘 팔립니다. 아파트만큼 쉽게 팔 수가 없어서 그렇지 주택은 상관없어요. 뭐 상가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혀를 내두를 정도로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세를 처음 받잖아요? 그럼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내 돈이, 내 자산이 이렇게 돈을 새끼를 쳐서 나한테 갖다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세차익과는 다르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재미가 있습니다. 내 현재의 삶이 굉장히 윤택해져요. 그리고 되게 사람이 낙천적으로 변합니다. 월세를 받으면.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을 다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월세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노후 대비 조언입니다. 기준을 잡고 가는 세 번째. 그래도 소형을 고집하십시오. 일부에서는 이 대형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을 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돌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도 집이 필요하지만 집도 내가 필요합니다. 수요자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대형 수요자들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이제 대형이라 함은 어느 지역의 랜드마크 아니면 큰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물론 가격이야 소형보다 높죠. 근데 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점점 더 집의 면적이 작아지고 있는 거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예전이야 뭐 24평 복도식 아파트 하면은 못 사는 사람들 산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 요즘은 그거 아닙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신혼부부들도 오피스텔 사는 것도 별로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제는 체면보다는 점점 가성비, 똑똑한, 스마트한 투자도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노후 대비를 입각한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도 소형에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도심으로, 두 번째 월세 비중을 높여라, 세 번째 그래도 소형을 고집해라. 이 세 가지 기준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실패할 확률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뭐 강동 물량이 어떻다, 뭐 수도권 물량이 어떻다 하면서 뭐 하락하고 폭락하는 걱정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내 앞에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자산도 그대로 있고요. 이걸 어떻게 해서 배치시키고 내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노후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복지부동 하시면 편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미리미리 하실수록 저렴하게 노후 대비하시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대비하는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네임카드 보시면 놀라운 부동산 스터디 카카오톡 방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동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